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이 많죠? 학원 강사 때문에 고생이 더 많죠.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농사 짓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학원 강사로 그러면 약간 뒤로 빼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접촉하구나 이러면서 약간 빼는 것 같아서 학원 강사란 말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또 학원 강사가 무직이라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무직이라 하지 않습니다. 뭐 하십니까? 농업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해 봅시다. 그다음에요,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몇 점 맞는 시험입니까? 60점 맞는 시험이요.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개론이 좀 점수가 낮으면 또 민법에서 높은 점수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학원은 개론 선생님이 두 분이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개론 선생님 두 분이 있어서 점수 곱하기 2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도움은 되겠죠. 자, 갑시다. 이제 몇 쪽입니까? 22쪽. 페이지 22쪽입니다. 오늘부터 약간 여러분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뭐 별것도 없었잖아요. 지난주까지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다, 토지는 썩지 않는다, 토지는 다 다르다, 토지는 이동하지 않는다,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오늘은 부동산 경제론 파트 할 겁니다. 경제론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요. 혹시 경제론 두 파트인데 기억난 분 있습니까? 두 파트 어떻게? 물어보지 말고 네가 하면 안 될까? 그렇지. 자, 첫 번째가 수요 공급이죠. 수요 공급. 수요 공급 파트가 나오고, 수요 공급 이론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두 번째 파트가 경기 변동. 오늘은 경기 변동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수요 공급을 할 건데, 이 수요 공급 이론을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가격 이론이라고 그래요. 가격 이론. 그러면 수요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슨 말 될 것 같아요? 가격.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배우는 이유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수요 공급 마지막에 가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네 가지 사항을 배웁니다. 첫 번째 수요 배울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공급 배우고, 세 번째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시장에서 사고 파는데, 그러니까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이 같다. 그것을 균형 상태라고 해요. 근데 이 수요자 마음이 변한다. 그걸 수요 변화. 공급자 마음이 변한다. 공급 변화. 그럼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이 변하면 균형이 변동하겠죠. 그걸 균형의 변동. 균형의 변동의 모습을 저하고 몇 가지로 배웠습니까? 5가지. 5가지 배웠잖아요. 수요만 변하는 경우, 공급만 변하는 경우,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세 번째 탄가 비거. 다섯 번째는 비탄력 절수록 가격 변화가 커진다. 선생님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탄력성. 자, 이 부분부터 여러분이 좀 머리가 아플 거야. 여기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수요 바로 갑시다. 수요 3, 4월 과정까지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요를 가지고 1년 동안 6가지 사항을 배운다. 이제 하나를 버리고 5가지만 배웁시다. 자, 첫 번째 수요의 개념이죠. 수요의 개념이 나오면 공급의 개념도 나올까요? 공급의 개념 나오겠죠. 그럼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그랬어요. 그걸 학자들은 세 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일정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슨 개념이라 합니까? 유량 개념이다. 이걸 플로우다 이렇게 해요. 플로우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수요는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안 샀죠. 구입하고자 하는 그러거든. 그럼 구입하고자 하는 이거를 학자들은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해요. 뭐 하기 전이라는 소리죠. 구입한 그러면 수요가 아니라는 거죠. 수요는 공급 만나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가격. 그러면 이미 사버린 것은 가격이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수요가 아니죠. 그럼 수요는 사기 전 사고 싶다. 그래야 공급 만나서 가격 결정하겠죠. 그런 것을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험은 한 번도 사전적 개념이라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사전적 개념을 물어보고 싶다. 그럼 사전적 개념의 반대를 가지고 물어봐요. 사전적 개념의 반대가 뭡니까? 사후적. 그럼 시험은 사후적 개념이라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이 수요를 물어볼 때 사전적 개념인데, 수요가 사전적 개념인데 사전적 개념이라고 내지 않고 그 반대 거 사후적 개념을 가지고 출제합니다. 그러면 수요는 사후적 개념이다 이렇게 출제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 개념은 뭐 하기 전이고
사후적 개념은 실제로 구입해버린 겁니다. 실제 구입한 거래요.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거야. 이거. 이 실제 구입한을 가지고 수요를 틀린 말을 만들죠. 작년에도 이걸 가지고 틀린 말을 만들었어요. 작년에는 수요량이란 실제로 구입한 수량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OX, X. 그러니까 수요에서 첫 번째 이 유량이 포인트가 되고 두 번째는 사전적인데 이 사전적이란 말은 나오지 않는다. 구입하고자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요 구입하고자 하니 3번 정도 나왔고 실제로 구입한이 2번 나왔어요. 그럼 결국은 수요의 개념에서 이 사전적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5번 출제한 거야. 지문 5번. 유량 여기에 초점 맞춘 것을 거의 10번 출제했고.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수요는 막연히 사고 싶은 마음이 수요가 아니라 돈까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유효수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효수요는 살 의사와 뭘 갖는 거?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거. 요 지불 능력이 구매력이 돈이거든요. 근데 하나만 이제 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게 유효수요고 그 유효수요만 수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는 살 의사와 경제적 능력을 갖는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이게 2번 출제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그럼 수요의 개념이 끝났죠. 수요의 개념은 깊은 설명을 빼버리면 유량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다, 유효 수요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제 여기 유량, 사전적 개념, 유효 수요 반대 개념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볼 필요가 있다. 유량의 반대가 저량이거든요. 그러면 수요는 저량 개념이다. 그럼 뭘까 있을까? X예요. 그러니까 저량을 영어로 스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스탁. 그러면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니까 사후적 개념이라면 틀리고, 요 유효 수요니까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은요. 자, 봐요. 내가 살 의사는 있어요. 살 의사는 있는데 그런데 지불 능력이 없다. 지불 능력이. 이러면 이건 수요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이걸 수요라고 이제 뒤에 이름을 붙여줘요. 이건 무늬만 수요인데 이것을 무슨 수요라고 그래요? 예비적 수요. 예비적 수요, 무슨 수요? 다른 말로 잠재적 수요. 예비적 수요, 잠재적 수요라고 합니다. 그럼 예비적 수요, 잠재적 수요는 수요다 아니다? 아니다. 유효 수요만 수요다. 자, 이 예비적 수요, 잠재적 수요가 유효 수요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주택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불 능력이 없다. 이런 것을 주택의 예비적 수요, 주택의 잠재적 수요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다 주택이란 말을 붙이면 나는 주택을 사고 싶은 마음은 있다. 그런데 돈이 없다. 나는 주택의 예비적 수요, 잠재적 수요자다. 여러분이 지금 예비적 중개사잖아요. 여러분은 중개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증이 없잖아요. 증. 그래서 여러분 예비적 중개사입니다. 저는 유효한 중개사입니다. 저는 중개사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효한 중개사입니다. 저는 중개사입니까? 중개업자입니까? 저는 중개사지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중개업자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 사람을 중개업자라고 그래요. 그 중개사법에서 그것도 잘 나올걸요? 중개업자와 중개사가 다르다는 거. 중개사는 자격증만 있는 사람이 중개사고 중개업자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제 영업을 해야죠. 그래서 중개업자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주택의 예비적 수요, 주택적 잠재적 수요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택 소요라고 불러요. 주택 소요. 이게 주택 소요다 이렇게 불러요. 이 주택 소요라고 말 한번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본 것처럼 하지 마시고 주택 소요를 들었다고요. 주택의 소요는 내가 주택을 살 의사는 있지만 지불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주택의 소요 반대가 주택의 유효 수요거든요. 주택의 유효 수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택의 수요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주택의 수요와 주택의 소요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우리 시험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냈어요. 주택의 수요와 주택의 소요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주택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돈이 없는 거죠. 주택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나는 주택의 소요 상태입니다. 나는 주택의 예비적 수요입니다. 이걸 유효 수요로 전환시킬 수도 있죠. 누가 전환시켜 줍니까? 은행이. 신한은행에 갔더니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해준대요. 그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의 예비적 수요를, 주택의 소요를, 주택의 유효 수요로, 주택의 수요로 전환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렇지. 여기다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쓰면 그러면 학문적 용어가 아니에요. 주택담보대출은 학문적 용어가 아니라 학문적 용어는 뭘까요? 주택 소비금융이요. 소비금융. 주택 개발금융도 있었고 주택 소비금융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문이 가능하죠. 주택의 소요를, 예비적 수요를, 잠재적 수요를 주택 소비금융은 유효 수요로 전환시켜준다. OX? O. 이게 주택금융의
기능, 역할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수요 개념을 공부하면서 유량, 사전적 개념, 유효 수요. 그다음에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유량의 반대는 저량, 사전적 개념의 반대는 사후적. 그다음에 유효 수요의 반대는 예비적 수요, 잠재적 수요. 더 나가서 주택의 소요, 주택의 수요. 다른 말, 소요를 수요로 바꿔주는 것을 주택 소비금융이다. 되셨죠? 그러면 수요의 개념은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 오른쪽이 나오면 O다 X다? X가 된다. 되셨죠? 예,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수요의 개념은 거의 다 끝나갔는데 이 수요의 개념에서 요 2번에다 초점 맞출 수도 있고 시험 문제가 3번에다 초점 맞출 수 있어요. 그다음에 1번에다 초점 맞출 수 있고 1번 유량과 저량에다 초점 맞추는 게 시험은 가장 많이 출제했습니다. 작년에는 요 사전적 개념에다 출제했고 초점 맞춰서 사전적 개념에다 초점 맞추면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안 내고 실제로 구입한 이렇게 내죠. 그럼 OX, X. 자, 또 오른쪽에 말이 나오면 틀린 말이 된다. 이제요. 수요의 개념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유량과 저량을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유량과 저량.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은 이제 별도로 볼 건데 요 유량과 저량은 경제학에 쓰는 용어인데 유량과 저량이 우리 시험에 나오면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세 가지를 물어보냐면 첫 번째 유량과 저량의 개념을 물어봐요. 두 번째는 구분해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구분해 보십시오는 경제학을 책을 딱 펼치면 그러면 가격이 나오고 인구가 나오고 소득이 나오고 뭐 재산이 나오고 자산이 나오고 부채가 나오고 이런 말들을 유량과 저량으로 나눠 보십시오. 그게 구분이야. 이 구분이 우리 시험에서 7번인가 나와요. 개념은 2번인가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례입니다. 사례. 이 사례는 지문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만 물어보는데 이 구분이 거의 여기 유량과 저량에서 10번 나왔는데 이 구분이 7번 나오니까 구분이 70%라는 소리죠. 그다음에 유량과 저량은 최근 한 4년 정도인가 5년 정도가 안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한 10번 나왔으니까 수요의 개념에서 유량과 저량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여기다가 유량과 저량을 지금부터 이제 구별할 겁니다. 그럼 유량 개념 있고 저량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량 개념, 저량 개념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험에서는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개념부터 가야 되잖아요. 유량은 영어로 플로우고 저량은 스탁이고 유량은 무조건 일정 기간이야. 일정 기간.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것들을 유량이라고 해요. 저량은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것들을 저량이라고 해요. 그럼 개념은 이제 2번 출제했는데 24회 때 문제를 가볼게요. 24회 때 뭐라고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합니다. 유량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거 OX, X. 저량은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거 OX, X. 그게 24회 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1회 때 갈게요. 21회 때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스탁 개념이다. 이렇게 21회 때 출제했습니다. OX, X.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유량이 나오면 일정 기간이고 저량이 나오면 일정 시점이고 일정 시점인 저량, 일정 기간 유량 이런 식으로. 자, 개념 끝. 자, 두 번째 구분. 두 번째 구분이 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생산이란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유량. 신규란 말이 들어가면 유량. 거리란 말이 들어가면 유량. 변동이란 말이 들어가면 유량.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생산, 신규, 거리의 변동을 주면서 유량이냐고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사례를 주는 거죠. 요 생산이 2번 나오는데 2번 다 아파트 생산량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파트 생산량이 나오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거기 이제 책에는 하단부로 가면 몇 쪽? 23쪽 하단부로 가면 유량과 저량 구별해 놨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동그라미 3번, 유량의 동그라미 3번에 아파트 생산량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유량, 저량? 유량. 우리 부동산학 개론은 이게 아파트 생산량이라고 돼 있죠. 근데 경제학 시험에서는 아파트 생산이라고 주지 않고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이 나올 수 있죠. 그럼 국민 총생산은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만들어낸 물건들의 시장 가치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럼 뭐 시장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총생산은 1년 동안, 1년 동안이니까 일정 기간. 그럼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이렇게. 그다음에 신규라고 준 게 아니라 신규주택 공급을 줬잖아요. 거기 3번 보면 신규주택 공급량 나오죠. 그게 실제 우리 시험에서요. 그러니까 3번이 신규주택 공급량, 아파트 생산량 이거 나오죠. 그게 이제 우리 실제 시험이었고 4번 가면 인구 변동, 재고 변동 나오죠. 그게 우리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변동이란 말은 그냥 준 게 아니라 인구 변동, 재고 변동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이 들어가면 유량, 저량, 유량.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소득이라는 개념. 소득이라는 개념은 한 달 동안, 1년 동안 일정 기간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그러면 유량입니다. 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게 월급. 우리 시험은 월급이라고 내지 않고 근로자의 월급여라고 2번 냈습니다. 그 월급, 월급여가 유량, 저량, 유량. 그다음에 연봉. 연봉은 1년 동안의 소득이잖아요. 그럼 연봉이 나오면 유량, 저량, 유량. 그다음에 근로자의 임금이 2번 나왔어요. 근로자의 임금은 한 달 동안이면 월급이고 1년 동안이면 연봉이겠죠. 그래서 근로자의 임금이 뭘까? 소득의 개념이니까 유량. 그다음에 뒤에 소득으로 끝나는 것들 전부 다 유량. 뒤에 소득으로 끝나는 것들. 저하고 부동산학 결혼 공부하면서 뒤에 소득으로 끝나는 것들이 몇 개 있는가 봐볼까요? 순용업소득, 유효총소득, 가능총소득. 우리 투자론에서 영업현금으로 배웠잖아요. 가능총소득 마이너스 공실 및 불량부채 기타 수입 배웠죠. 거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유량이에요. 그래서 소득으로 끝나는 것들은 전부 다 유량이 된다.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1사분기 순이익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기 순이익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은 1사분기면 석 달 동안, 1년 동안, 그 1년 동안 단기 순이익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유량 개념, 저량 개념, 유량 개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수입과 지출, 수입, 한 달 동안의 나의 수입, 한 달 동안의 나의 지출, 수입과 지출. 우리나라 국민 지출이 좀 늘어나겠죠?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못 받으셨어요? 100만 원씩 40만 원씩 주잖아요. 주잖아. 그러면 이거 지출이 늘어나겠죠. 좀 늘어나야 되는데 저도 40만 원 받으면 저도 이제 40만 원에서 100만 원 준다며요. 그거 받으면 쓸 용도가 있었는데 내가 쓸 용도는 또 안 된다네. 그렇지? 그 용도가 정해졌더만요. 그렇죠? 뭐 백화점 이런 거 안 되고 대형마트 안 되고 그러는데요. 이 국가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국민들한테 돈 주면서 다 아무데나 쓰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태백 가서 좀 빠찡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되게 만들었네. 그러니까 요 수입과 지출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이야. 이 두 개 묶으면 뭐가 돼요? 수지, 수지. 요 두 개 묶으면 수지라고, 수지. 그러면 저하고 배웠던 수지는요. 현금 수지. 현금 수지 배웠죠.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배웠잖아요. 그게 뭐요? 유량. 그다음에 이제 TV 통해서 국제 수지, 경상 수지, 무역 수지 이런 말 들어보시죠.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유량. 그러니까 수입에 해당되는 거, 임대료 수입, 지대 수입, 이자 수입 이런 거. 그럼 이자 비용 이건 뭡니까? 유량. 그러니까 수입, 지출, 수지. 그다음에 수입에 해당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너희 한 달에 임대료 수입이 얼마냐? 1,000만 원. 너희 한 달에 지대 수입이 얼마냐? 1,0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수입이라고 나오지 않고 임대료, 지대, 이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전부 다 뭡니까? 유량. 됐습니까? 예. 네. 자, 그다음에요. 아무 말 없이 수요 이렇게 나와. 수요, 수요량. 그럼 이거는 유량 개념이야. 공급, 공급량, 유량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1년 동안 수출량, 우리나라의 지난 1년 동안 수입량, 수출, 수입 전부 다 뭡니까? 유량. 량.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량에서는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생산, 신규, 거래 변동 기억하시고 요 소득하고 수지, 요 수입과 지출 묶어서 수지. 자,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에 해당되는 것들, 소득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유량이고 수입과 지출에 해당되는 것들은 유량이고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저량입니다. 저량은요, 요 유량하고 다분히 반대 개념. 저량은 중고. 중고라고 나오지 않고 우리 시험은 중고주택 공급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고주택 공급 유량, 저량? 저량. 자, 기존, 그다음에 재고. 우리 시험에 재고주택이 나왔거든. 재고주택. 재고주택 공급량이 나왔어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기초재고, 기말재고. 기초재고든 기말재고든 전부 다 재고잖아요. 그러면 다 저량. 자, 그다음에요. 자, 세 번째. 네 재산이 얼마니? 너 자산이, 회사의 자산이 얼마일까? 부채가 얼마일까? 자본이 얼마일까? 이렇게. 요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은 언제나 같이 다니는 거. 한 톤 속으로. 이렇게. 자, 여기 잠시 멈추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부채 나왔어요. 부채 나오면 그 밑에 뭐가 나올까? 자본. 부채 나오면 자본 나온다 했잖아요. 두 개 더 했습니다. 뭐요? 그렇지, 자산이지. 자산. 이렇게. 다행입니다. 실제로 어제 학원까지 두 개 더 합니다. 그럼 몇? 1이라고 나와. 1이라고. 더하면 다 1인 줄 안가 봐. 그지?
부채에다가 자본을 더하면 자산이야, 자산. 그래서 이거 부채 나오고 그 밑에 필연적으로 자본 나오고 두 개 더하면 자산이 되고, 요 세 개의 공통점은 저량이다. 한번 들으셨어요? 투자론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해볼까요? 나왔으니까 부채 나왔습니다. 그 밑에 뭐가 나오고 자본이 나오고, 이번에 이렇게 나눌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야? 부채 비율. 부채 비율.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요 부채 나오죠. 그러면 그 밑에 자본 더하자 자산. 세 개는 유량, 저량. 부채 나왔습니다. 그 밑에 자본 이번에 나눠볼까? 그럼 뭐다? 부채 비율. 선생님, 그 부채에서 자본을 빼면 뭔데? 부채에 자본 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그런 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시지. 부채, 마지막으로 부채 나왔습니다. 그 밑에 자본 더하면 자산. 세 가지 공통점은 저량. 부채 나왔습니다. 자본 나누면 부채 비율.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있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저량.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저량. 가격, 가치 세 번 나왔어요. 가치 세 번. 가치라고 안 나오고 부동산 투자회사의 순자산 가치. 뒤에 가치로 끝났잖아요. 그냥 순자산 가치, 부동산 투자회사의 순자산 가치. 가치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저량. 그다음에 인구가 가장 많이 나왔죠. 인구 5번. 인구라고 한 번 나오고, 도시인구라고 나오고, 도시인구 규모라고 나오고, 인구수라고 나오고. 그럼 인구라고 나오면 그건 뭡니까? 저량. 근데 인구 변동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인구 변동. 그럼 인구 변동이 나오면 요 변동 붙였잖아요. 변동. 그럼 유량, 저량. 유량. 그냥 인구, 저량. 인구 변동, 유량.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요 저량이라는 놈이 여기 있는 것들이 변동을 하면 유량이 돼요. 저량이 변동을 하면 유량이 되는 거죠. 그럼 가격은 저량인데 가격이 변동했다. 그러면 뭐다? 유량. 이렇게 된다. 자, 통화량도 있어. 통화량. 우리 시험을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통화량. 통화량은 지금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 통화량입니다. 국부, 국가의 재산, 국토 면적,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 뭐 이런 것은 부동산에 결해서 나오기는 좀 그렇겠지만, 외환 보유고는 지금 한국은행 안에 있는 다른 나라 돈, 외환 보유고. 여기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 갔잖아요. 이게 없어서, 외환 보유가 없어서 IMF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적정한 외환 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우리나라 IMF 갔습니다. 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외환 보유고가 저량이다. 외채가 다른 나라의 빚이잖아요. 외채도 뭐다? 저량이다. 세대수. 우리 지금 인천의 세대수, 우리 검단의 세대수, 그 다음에 주택수.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저량. 다음. 자, 그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있는 주택보급률.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97%. 그럼 지금 보급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보급률이 나오면 이거는 유량일까, 저량일까? 저량이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저량에서는 중고란 말 기억하셔야 되고, 재고란 말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 저량에서 잘 나왔던 거 가치하고 인구 잘 나왔다는 거. 가치하고 인구. 자, 그러면 이제 유량과 저량의 구분까지 끝났고, 사례는 좀 이따가 기출 지문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이 끝나면 수요의 개념이 다 끝난 거야. 수요의 개념이. 그럼 수요의 개념이 끝나면 공급의 개념도 있겠죠. 그럼 공급의 개념은 공급 일정 기간 동안에 팔고자 하는 욕구. 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 일정 개념이니까 유량 개념. 막연히 팔고 싶은 마음이 공급이 아니라 공급도 팔 의사와 생산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물건을 팔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물건이 있어야 돼. 또는 없다 하더라도 만들 수 있어야 돼. 내가 컴퓨터를 만들 수 없는데 내가 컴퓨터 공급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컴퓨터를 팔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만들 능력이 없다. 컴퓨터를 구입할 능력이 없다. 그럼 못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팔 의사와 생산 능력을 갖는 유효 공급이어야 된다. 되셨죠? 됐습니다. 공급의 개념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공급 자체의 개념은. 이제 수요 공급의 개념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 개념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무리 수요와 관련된 내용, 수요라는 개념이 있고 수요량이라는 개념이 있고 수요자 가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앞에가 다 공통적으로 수요가 들어갔습니다. 수요가. 그럼 수요가 들어갔으면 다 사전적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 있는 말
수요량 구입했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 요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물건 사러 가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수박 하나 살 때 2만 원까지 줄 의사가 있다. 지불할 의사가 있다. 그게 수요자 가격이야. 그러면 수요자 가격도 사전적 개념입니까? 사후적 개념입니까? 사전적. 아직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봐요. 수요자 가격은 아직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수요는 다 끝났잖아요. 그럼 수요량이 작년에 출제해서 수요량은 실제로 구입한 양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인데, 그런데 그게 최대 수량이야. 내가 한 달에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 300만 원 가지고 사과를 10개를 사고 싶다. 그 10개가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야.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물건 사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이걸 수요자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수요량, 수요자 가격이 있으면 공급도 똑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공급도 여기에 공급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에 공급량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가격? 공급자 가격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 공급 말 들어갔어요. 다 앞에가 여기 공급 들어갔죠? 전부 다 사전적 개념. 그럼 공급은 팔고자 하는 욕구, 공급량은 실제로 판매한 수량입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20회 이후에 여기 공급량을 개념을 2번 출제했습니다. 작년에도 이걸 출제했었잖아요.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물건 하나 팔면서 받은 가격이 아니라 받고자 하는 금액. 수요자 가격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인데,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은 공급자는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급자 가격은 받고자 하는 최소 금액의 성격을 갖는다. 작년에는 여기 수요량과 공급량에서 출제해서 두 개 다 틀린 말 만들어졌고, 공급자 가격과 수요자 가격은 아직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량, 수요자 가격 중에서 수요하고 수요량은 출제했지만 수요자 가격 출제하지 않았고 공급자 가격 출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의 개념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22쪽이 다 마무리된 거예요. 22쪽에 사이드에 기출 지문이 나왔죠? 왼쪽에. 그럼 그 기출 지문을 지금부터 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기출 지문을 가지요. 첫 번째, 부동산 수요 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구입한 수량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근데 그게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인데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수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 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OX? O. 구매한 수량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O. 자, 그 밑에 확인 지문.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의 예비적 수요, 다른 말로 주택 소요를 유효 수요로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주택 금융의 기능, 역할. 자, 그 밑에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OX. X.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자, 그 밑에는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다. OX. X. 그게 30회 때 작년 지문입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게 유량 재량에서 사례야, 사례. 유량 재량에서 사례. 그게 유일하게 나온 거야, 사례.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하고, 이거는 유량 물어본다, 저량 물어본다? 저량. 현재 그랬잖아요, 현재. 현재 이렇게 나오면 저량이야. 현재 이렇게 나오면. 그럼 맞아요. 지난 1년 동안 신규 이런 말 나와요. 지난 1년 동안 신규로 공급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렇게 나오면 지난 1년 동안 일정 기간이잖아요. 신규 나오면 유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유량을 물어보는 거고, 현재 이렇게 나오면 뭘 물어본다? 저량을 물어본다고. 저량. 그럼 거기는 현재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현재라고 나왔으니까 저량이죠. 그럼 걔는 주택 저량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 저량을 물어보는데 주택 저량의 공급량하고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 있을 거라고. 그럼 공급량은 지금 존재하는 거. 그럼 지금 얼마 존재했습니까? 1,500만 채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100만 채가 공가로 있어요. 빈집이 있어요. 그럼 지금 수요된 것은 얼마입니까? 1,400만 채가 되는 거죠. 이게 유량 저량에서 유일하게 나온 사례야. 요 사례. 유일하게 나온 사례. 그래서 그때 이 지문이 옳은 반이었어요. 그때 옳은 거 고르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게 옳은 답이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주택 전량의 공급량은 1,500만 채, 주택 전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 공급의 개념이 마무리됐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벗어나면 겐또 잘 찍자. 찍어서 맞추는 게 가장 기분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찍어서 맞추는 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야. 여러분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지금부터 연구하는 거야. 공부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60점 맞아갈까,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갑시다. 수요에서 두 번째. 수요에서 두 번째가 수요 법칙입니다. 그럼 수요 법칙이 있으면 공급에서는 공급 법칙이 있겠네요. 공급 법칙. 의외로 가끔씩 출제합니다. 수요 법칙. 다른 것은 다 그대로 두고 어떤 제약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만 봐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수요량은요 감소하죠. 가격이 올라가면 모든 제약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이걸 수요 법칙이라고 해요. 그럼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 반비례 관계를 마이너스 관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공급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여러분이 공급자면 가격이 올라가면 나는 공급량을 감소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하는데 왜 그러냐? 공급자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자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그 물건의 공급량을 증가시키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감소하죠.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 관계, 그러니까 플러스 관계, 얘를 공급 법칙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내요. 수요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를 말한다. 그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법칙 빼고 공급 법칙 빼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OX 5.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OX 5. 그래서 공급 법칙을 물어보고 싶으면 공급 법칙이라는 말 빼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옳은 말이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그게 공급 법칙이야. 그럼 두 개를 묶어서 물어볼까요?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두 개 묶어서 물어보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OX 5.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 가격 대신에 무슨 말? 임대료 넣어도 상관없다. 자, 이제 수요 법칙, 공급 법칙 끝났어요. 세 번째,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합시다.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합시다. 수요 법칙 그림으로 표시하면 뭡니까? 수요 곡선. 공급 법칙 그림을 표시하면 뭡니까? 공급 곡선. 이렇게. 수요 곡선보다는 공급 곡선을 시험에 자주 출제한다. 그럼 수요 곡선 그리란 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무슨 형태로 보인다? 우하향한다. 여기 가격, 여기는 수요량, 수요 곡선. 일반적으로 우하향. 근데 왜 우하향하냐고 물어본다 했잖아요. 왜 우하향하는가? 그런데 우하향하는 이유는 경제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물어보지 않는다. 왜? 우리는 경제학 시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우리 시험에서는 한 3번 물어봤죠. 최근에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수요 법칙 때문에 그런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가격 효과 때문에 그렇다. 이 가격 효과가 두 가지로 묶어졌거든요. 대체 효과하고 무슨 효과? 소득 효과. 예. 자, 요약 정리를 보면 그러면 여기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까지만 나오고 본문에는 이런 말 없어요. 옆에 사이드에 있거든. 23쪽 가면 제일 상단에 확인글에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나오죠. 여기 책 보면 이 요약집 보면 확인이란 말, 그다음에 넓혀보기란 말, 그 부분이 잘 나오진 않는다. 나오긴 하지만 그 부분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옆에 사이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심화학습이에요. 그 심화학습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40문제 중에서 심화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분사학 기론에서 심화에 해당되는 것은 10개 정도. 이 10개 계산 문제 어려운 거 한 5개 이상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계산 문제 10개 나오면 한 3개는 아주 기본적인 거 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한 5개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심화학습이 10개라면 계산 문제 5개 들어가죠. 그다음 이론적으로 좀 몇 개 들어가고 그 정도죠. 그러니까 심화학습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 기본이 중요하지.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원상 돌아서 물어보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 정도를 잘 물어보지. 여기 왜 우하향합니까? 가격 효과, 소득 효과, 플러스 대체 효과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잘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대체 효과를 이제 3번 물어봤고, 요 소득 효과를 1번 물어봤어요. 한번. 그러면 소득 효과는 이랬잖아요. 소득 효과는 내 소득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재화의 수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게 소득 효과야. 그러니까 제가 소득 효과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제가 돈을 내는데 계속 돼지고기만 제가 사줬어요, 친구들한테. 그런데 소고기집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소고기 마음껏 먹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내 연봉이 올랐거든.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왜 소고기를 많이 먹냐? 내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걸 소득 효과라고 해요. 소득 효과. 그러니까 소득 효과는 딱 한 번 물어보는데,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재화의 수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것을 소득 효과라고 그래요. 대체 효과는 사과하고 배를 사 먹고 있는데 사과가 비싸지니까 사과 수량을 줄이고 배의 수량을 증가시켰다. 그걸 대체 효과라고 그래요. 그럼 대체 효과는 다른 자로 대체했는데, 이제 시험에 나오면 사과 가격이 올라가니까 배를 많이 사 먹었다 이렇게 안 나오죠. 그럼 이걸 학문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어떤 자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대 가격이 변한 거야. 상대 가격. 상대 가격 변화를 말 나오죠. 자, 이렇게 사과가 있고 배가 있었습니다. 배. 사과도 1,000원, 배도 1,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과 가격만 2,000원 올라가요. 그럼 사과 가격이 2,000원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배가 싸진 거죠. 그러면 배는 그대로 1,000원이면 이때 1,000원 대 1,000원이면 상대 가격이 1대1이야. 근데 사과 가격이 2,000원 올라가면 상대 가격이 2대1 된다고. 2대1. 그럼 사과가 비싸졌죠. 그럼 사과를 사 먹어버리면, 사과가 2배 가격이 올라갔는데 사과를 계속 그대로 사 먹으면 배를 못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가격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싸진 배의 수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뭐라 한다? 대체 효과라고 그래.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 변화를 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나와요? 다른 재화. 다른 재화의 수요량 이런 말 나와요. 이렇게. 그럼 뭐 증가 감소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고, 상대 가격 변화라는 말 나오고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나오면 그것은 뭡니까? 대체 효과. 대체 효과. 자, 그럼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이 대체 효과 시험에 나왔던 거 이렇게 나왔죠. 임대료가 상승하면, 내가 지금 임대주택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료가 상승하면 상대 가격 변화로서 다른 자의 수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대체 효과라고 한다. OX? 오. 임대료가 상승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자가 싸진 거라고요. 그러면 다른 자의 수량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대체 효과라고 한다. 자, 그렇게 출제해요. 그러니까 이 말 나오면 상대 가격 변화, 다른 자의 수량이 나오면 무슨 효과? 대체 효과. 자, 마무리.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우하향하는데 요즘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것을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고 그래요.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그 이유는 가격 효과 때문이다.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또 옳은 말. 근데 대체 효과가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체 효과 자체만 물어봐요. 대체 효과란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대체 효과란 상대 가격 변화, 다른 자의 수량이 나오면 뭐다? 대체 효과. 그럼 이 대체 효과를 틀린 말 만들려면 이렇게 하죠. 어떤 자의 가격이 변할 때 상대 가격 변화로 다른 자의 수량이 변하는 것을 소득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OX? X. 의미 아셨죠?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수요 곡선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끝냈고, 여러분의 수요 곡선이 있겠죠. 저의 수요 곡선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요자 한 명 한 명의 수요 곡선이 있는데 그걸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시장에 수요자가 10명이 있다. 그러면 개별 수요 곡선 몇 개일까? 10개. 이걸 전부 다 합친 것을 시장 수요 곡선, 전체 수요 곡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의 사과 수요 곡선, 그 다음에 을의 사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갑과 을의 사과 수요 곡선. 그러면 사과 가격이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1,000원입니다. 이렇게. 돼요? 갑은 사과 가격이 1,000원일 때 사과 수량이 20개고, 을은 사과 수량이 10개입니다. 다른 조건 모두 다 똑같을 때 일반적으로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갑일까 을일까? 갑. 20개를 수요하니까. 그래서 갑의 수요 곡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을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수요자가 2명이야. 이게 갑의 개별 수요 곡선, 을의 개별 수요 곡선 두 개를 이렇게 더했습니다. 두 개 더하면 이제 시장이 나오죠. 그럼 시장에서는 가격이 1,000원이면 시장 전체 수요량은 몇 개일까? 30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요. 이 두 개를 개별 수요 곡선, 얘를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한눈으로 봐도 어디가 더 완만합니까? 시장 수요 곡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림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중에서 어디가 더 완만? 시장 수요 곡선이 완만. 그 완만하다는 말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자, 끝났습니다. 그럼 수요 곡선 끝났습니다. 수요 곡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공급 곡선으로 가는 거죠. 공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자, 공급곡선 찾아가 볼까요? 공급곡선은 공급 부분에 있겠죠. 그러면 공급선은 한 장 넘겨서 25쪽 갈게요. 25쪽. 25쪽 가면 공급곡선 있나요? 예. 오늘따라 유난히 진지해 보입니다. 자, 가격, 공급량. 그래서 공급선은 우상향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상향. 그러니까 글이란 말 안 나오니까 공급선은 우상향한다. 모든 자의 공급선이 우상향한다. 올까 있을까? 모든 자의 공급선이 우상향한다. OX? X죠. 모든 자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 OX? X죠. 수요곡선이 수평선일 수도 있고 수직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다. 완전 비탄력적. 수평선이다. 완전 탄력적. 분위기 안 좋아진다. 아니 여러분 분위기가 아니라 제 분위기 안 좋아져요. 여러분들 지금 올해 전부 다 60점 이상 맞출 것 같아. 부동산 결혼 전부 다 60점 이상 맞추면 저는 수업을 그만둬야 돼. 제가 마음속으로 제 스스로 약속한 게 있거든. 어느 학원이든 간에 전부 다 부동산 결혼을 60점 이상 맞춘다. 그러면 나는 자연으로 돌아갈 거야. 수업 그만하고. 근데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은퇴시킬 것 같아. 은퇴가 아니라 지금 조퇴인데 조퇴 지금 하면. 그렇지? 큰일 났네. 성의 없이 해야 되겠다. 성의 없이 대충. 이거 봐. 자, 공공선은 무슨 형태? 우상향. 모든 공공선은 우상향 아니죠? 그러니까 우상향은요, 플러스 기울기를 간다고. 플러스 기울기. 그러니까 창차 이제 앞으로 공공선은 플러스 기울기를 갖는다. 수요곡선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이런 말들을 출제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같아요. 아직까지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공공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출제하고 마이너스 기울기, 플러스 기울기는 아직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곡선은 우상향한다고 배웠으니까 공곡선이 왜 우상향한가? 수요곡선은 우하향하잖아요. 근데 공곡선은 우상향하잖아요. 그럼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데 왜 우하향합니까를 물어봐요. 근데 공곡선은 왜 우상향합니까를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공급곡선은 뭘 물어보냐면 토지의 공급곡선을 물어봐요. 토지의 공급곡선. 자, 그럼 토지의 공급곡선으로 가게요. 토지 공급곡선으로 갑니다. 토지 공급곡선 몇 개래요? 토지 공급곡선 몇 개? 무수히 많다? 그러지 마. 두 가지. 물리적 공급곡선.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이 있고 그다음에 용도적 공급곡선. 용도적 공급곡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대요? 경제적 공급곡선. 경제적. 거기 유학정립에는 경제적 공급선을 써놨어요. 되셨죠? 그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안 되죠. 그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뭐다? 수직선이다. 수직선. 이걸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부른다. 탄력성 몇이다? 0이다. 근데 용도적 공급은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가능. 무슨 특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자,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 희망이. 자, 60점 밑으로 갈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난주에 부정성 배우면서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안 되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수직선이다 배웠잖아요. 그러나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용도적 공급선은 우상향한 형태를 난다. 우상향. 그러니까 수직선 아니죠. 그러면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적이고 용도적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니까 수직선은 아니라는 소리죠. 아니고 그러면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적이고 우상향하니까 완전 비탄력 아니고 보다 더 탄력적으로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자, 그러면 봐요. 26회 때 시험으로 갈게요. 26회 때 시험이 뭐라 하냐면 용도적 공급곡선을 물어봐요. 용도적 공급곡선을 물어보는데 용도적 공급곡선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뭐라 했냐면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곡선이라고 그랬어요. 토지 공급곡선 중에서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곡선이 뭡니까? 용도적 공급곡선이죠. 토지 공급곡선 중에서 부정성을 반영한 공급곡선은 뭘까? 물리적 공급곡선이죠.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토지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때 우하향한다라고 출제했어요. 그 뭡니까? 있습니까? X다. 자, 토지 공급곡선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급곡선도 개별 공급곡선이 있고 시장 공급곡선이 있겠죠. 토지하고 똑같아. 아니, 수요하고. 이 수요에서 개별 수요곡선, 시장 수요곡선이 있었죠. 그럼 공급에서도 개별 공급곡선, 시장 공급곡선이 있을 건데 개별 공급곡선보다는 시장 공급곡선이 더 완만하다,
탄력적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급곡선에서는 단기 공급곡선이 있고 장기 공급곡선이 있어요. 장기하고 단기 나오면 어디가 탄력적이냐 어디가 비탄력적이냐 물어보죠.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공급곡선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 한번 볼래요? 요 칠판 수요에서 몇 가지를 배웠냐면 개념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수요 법칙, 수요 곡선 배웠습니다. 공급도 거기까지 배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여기 우리 수요에서 23쪽 가면 거기 확인부터 해서 사이드에 확인 있는 거 그거 한 번만 읽어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확인 23쪽 가장 위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가격 효과 때문인데 그 가격 효과는 뭐과 뭘로? 대체 효과고 소득 효과다. 2번 대체 효과 한 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 가격 변화로 해당 재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다른 재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대체 효과. 여기서 포인트는 상대 가격 변화. 다른 재의 수요량. 그러면 대체 효과. 3번 실질 아니 소득 효과. 소득 효과는 소비자의 실질 소득. 이렇게 소득이 나오면 대체 효과입니까? 소득 효과입니까? 소득 효과. 실질 소득이 변하여 해당 재의 수요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효과를 말한다. 소득 효과라고 한다. 되셨나요? 예. 자, 고생하셨고요.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